올해까지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피곤함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상향이니까 뭐 트레이딩하는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밀릴 때마다 잘 모아놓으시면은 내년에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고, 그 또 며칠 전에 6월 FOMC 끝나가지고요. 또 그 파월의 그 말에 의하면 그 점도표상에 의하면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다. 최대한 2번 정도 더 올릴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을 좀 저희가 볼 수 있었던 듯한데 이 금리는 더 이상 증시에는 영향을 안 미칠까요? 일단은 최근 채권 금리가 많이 반등을 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금리 민감도를 많이 선반영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나와서 말씀드렸던, 시장을 조금 조심하자라 말씀드리면서 언급드렸던 부분이,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과하다. 어떻게 연말까지 3번, 4번 금리 인하를 기대하냐. 이건 너무 과하다. 이게 부담스럽다라 말씀드렸는데 이젠 거꾸로예요. 많이 반영했다 말씀드리거든요. 자, 요 그림 보시면은 점도표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상향 조정된 건 맞아요. 5.1에서 5.6, 그리고 내년에는 4.3에서 4.6, 2025년도 3.1에서 3.4. 그러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롱거런, 연준에서 보고 있는 리즈너블한 합리적인 기준금리는 2.5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만 잡히면 5.6, 4.6, 3.4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일부 언론에서는 점도표 쇼크다 라고 했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이번에 금리 인상은 없어 라고 하면서 5%대를 유지하면은 시장의 기대와 점도표 간의 괴리가 0.6%포인트라서 좀 클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FOMC 직전까지 시장에서 5.3 정도는 이미 예상을 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30pp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 괴리가 되게 좁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 연말에도 한 번 금리 인하 안 할 수 있어. 그냥 15bp 정도, 25bp가 한 번 금리 인하인데 그보다 적은 폭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 너무나도 과도했던 금리 인하 기대가 정상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점도표가 좀 높게 나왔지만 시장에 미쳤던 충격 강도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거는 경제 전망하고 물가 전망인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통화정책 금리 인하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 방향성을 결정짓는 거에 가장 핵심 중심 포인트는 경기입니다. 경기가 좋으면 금리 인상에도 시장은 올라가요. 경기가 나쁘면 금리 인하에도 시장은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GDP 성장 전망이 23년은 0.4에서 1, 0.6%포인트가 레벨업 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23개 이 정도 올라가면 플랫한 상황이면은 24년은 그만큼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둔화폭은 0.1, 0.1이에요. 얼마 안 되네요. 그러니까 총 레벨 자체가 올라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1%라는 의미는 올해 하반기에 마이너스 성장 없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업률 전망도 떨어뜨렸고, PC 물가, 그러니까 유가 워낙 내려가 있어서 PC 물가는 하향 조정됐는데 코어는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점은 24년 물가가 2% 레벨에서 안 변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경기 레벨은 올라갔는데 23년까지는 좀 물가 때문에 통화정책이 불안정할 수 있어도 24년, 25년에는 금리 인하 해줄 수 있어 라는 시그널로 읽을 수 있어서 저는 이번 FOMC는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24년 금리 인하 폭이 3월 FOMC에서는 80bp였는데 이번에 100bp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25년 인하 폭도 120bp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있다 하더라도 조금은 너무 걱정하는 그림보다는 한 번 더 하네. 어떡하지? 이 정도 수준이죠. 깜짝이야가 아니라 한 번 금리 인상 예상했는데 2번이라네. 그런데 파월 연준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면서 톤 다운 시켜줬어요. 자, 보통은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거든요, 시장은. 근데 파월 연준장은 어떤 것도 결정이 내려진 게 없다. FOMC가 라이브 미팅,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데이터들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의미 있었던 것은 2월 달에 파월 연준장이 기자회견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띄워놨거든요.
그러다가 몇 달 동안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되게 오랜만에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했어요. 그러면서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톤다운했던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거 보고 있어요. 과거와 같은 심각한 실업률 상승을 보지 않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을 2%대로 낮추면서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둔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경기 침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물가는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경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7월 달에 물가가 내려가면 우리는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막 던져주면서 시장이 장중에는 뭐 S&P 500 기준 마이너스 0.6%까지 빠졌던 게 플러스 반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더 불안정한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6월 FMC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좀 높여주고, 단기적인 올해 통화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은 조금 높이긴 했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려있다라는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저는 시장에 그렇게 나쁜 영향은 주지 않을 거다. 오히려 앞서 보여드렸던 요 그림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기준금리 컨센서스가 점도표와 괴리가 크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또 한 번 행복 회로를 돌릴 수 있어요. 그러게요. 무슨 말이냐면 경제표 잘 나와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은 어느 정도 와 있잖아요, 정점에. 그러면은 경기가 괜찮네라고 하면서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경제표 못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이구 큰일 났다가 아니라 그럼 금리 인하해 주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FMC 이후에 발표됐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수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은 시장에서 또다시 이렇게 좋은 그림들만 해석하려는 것 같아요. 좀 이게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런 행복 회로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경기가 견조하다라는 그림이 확인된다면 저는 증시 흐름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로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부터 금리 인하가 되면은 정말 증시 흐름은 좋아질 것 같은데요. 진짜로 좋아지는 거죠. 경기 회복되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당분간은 울퉁불퉁할 수 있어도 울퉁불퉁할 수 있고, 올해까지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피곤함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상향이니까 뭐 트레이딩하는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밀릴 때마다 잘 모아놓으시면은 내년에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주식 비중을 아예 비우기보다는 비중 조절을 통해서 수량을 내려고 한다는 생각에서 조정시 매수, 반등시 일정 부분 차익 실현, 조정시 매수, 반등시 일정 부분 차익 실현, 이렇게 가져가시면은 올해도 수익을 낼 수 있고 내년엔 더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짧으면 한 6개월, 길면 한 1년 정도 버틴다 생각하면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좋은 장을 맞이할 수가 있겠네요. 그 금리는 이렇게 좀 정리를 잘 해주셨고, 환율도 갑자기 1,300원에서 훅훅 떨어지더라고요. 정신없이 정신 못 차리고 있죠. 환율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그동안 1월 초부터 5월 달까지는 너무 과도하게 약했던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보면은 달러 인덱스도 반등을 하는 게 좀 슬로해지고, 원달러 환율은 너무 과도했던 그 원화 약세 압력이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달러 인덱스도 내려가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일단 달러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요 위에 그림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왔는데요. 미국하고 유로존 간의 GDP 성장률 격차, 기준금리 격차예요. 누가 경기 힘이 센가, 통화정책 힘이 센가에 따라서 달러 유로화 방향성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는데, 미국 경기가 세고 통화정책도 더 매파적일 때는 달러 강세입니다. 작년부터 작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일방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이 셌고요. 경기 흐름도 미국이 되게 못했다가 올해 2분기까지 미국이 더 경기가 좋은 국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달러가 급등을 했던 거예요. 근데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 금리 격차 정점이 3분기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 고점이 10월 달에 나왔죠. 이게 정점을 통과하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 자체도 정점을 통과했다고 보고 있고, 이게 쭉 내려가서 100포인트에서 더 빠지지 않는 이유는 이 통화정책 격차는 좁혀지는데 얘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1분기, 2분기 동안에는 박스권 100에서 105포인트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자 이제 중요합니다. 2분기를 지나면서 GDP 성장률도 이제 유럽이 다시 좋은 구간으로 들어가고, 통화정책 기준금리 격차도 이제 1, 0.9, 0.75, 0.3. 통화정책, 경제성장률 모두 다 유럽이 좀 더 센 구간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3분기를 지나면서
달러 인덱스는 100포인트 밑으로 우리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90포인트 초중반으로 가는 그림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원달러 환율도 저희는 지금 1,300원 깨고 1,170원, 8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등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연말에는 1,200원 초반까지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네. 전반적인 외환 시장 흐름들은 한국 증시, 신흥국 증시에 되게 우호적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또 하나 재밌는 그림은 외국인이 정신없이 사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왜 이렇게 많이 빠져요? 라고 하면은 외국인이 많이 사서요? 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맞을지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영향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그림 중 하나가 요 그림인데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올해 들어서 많이 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한 15조, 16조 샀는데 작년 7월부터 계속 샀습니다. 네. 23조 넘게. 근데 이때는 밑에 저점 주식시장이 2,300, 2,200대로 가면은 한 6조 4,500억 사고요. 2,400, 2,500 넘나들면은 2조 5천억 팔면은 다시 2,300대로 왔습니다. 그러다 2,300, 2,200대 오면 7조를 사요. 그럼 쫙 올라가요. 그러다 2,400, 500 가면은 또 1조 정도 팔아요. 그럼 다시 2,300대로 와요. 그러다 또 사면 올라가고 또 팔면 내려가고 하다가 자, 여기서 재밌는 게 3월 22일부터 외국인이 정신없이 삽니다. 3월 22일이 언제냐? 코스피 지수 레벨이 2,400선대였고요. 그러니까 2,300선, 2,200선대로 가지도 않았는데 원달러 환율은 1,300원 넘기 시작해서 1,340원까지 가는 그림에서 외국인은 계속 샀어요. 왜 샀을까? 첫 번째로는 요 그림 때문인 것 같아요. 앞서 보여드렸죠. 12개월 선행 EPS가 턴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선진국 대비 한국의 12개월 선행 EPS 상대 강도가 정신없이 떨어지는 게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PER 상대 강도, 밸류에이션 부담도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는 수준에서 꺾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은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 매력도가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 실적은 회복되기 시작했고 밸류에이션 부담은 완화되기 시작했으니까 접근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첫 번째 이유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빨간색이 달러 대비 원화가 얼마나 약한지예요. 올해 연초 이후 최근까지 5월 달까지 흐름 보면 달러 인덱스는 크게 많이 안 움직였거든요. 원달러 혼자 1,200원대에서 1,340원까지 막 정신없이 올라갔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저점 1월 저점에서 3월 중반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외국인이 팔았어요. 그러다가 이 원화 약세 강도가 2020년 고점권에 근접하니까 그때부터 샀거든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고 추론을 해보면 아마 이거 같아요. 야, 원화 약세가 이 정도까지 급격하게 전개됐어. 더 올라가도 얼마나 더 올라갈까? 지금부터 사면은 환차익이 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때부터 쭉 사기 시작해서 원달러 환율이 1,340원 막 올라갈 때까지 5월 초까지 계속 사고 지금도 사고 있죠. 자, 이때 샀던 외국인들은 환율로만도 5%포인트의 추가 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차익이 낼 수 있는 원달러 환율 레벨 플러스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한국 증시의 매력도가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들이 외국인 수급에 좀 긍정적인 좀 적극성을 불어넣었던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흐름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뭐 일부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시점이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 매수 우위를 갈 수 있는 환경들이 환율, 외환 시장에서도 우리 실적 흐름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약세 흐름이 지속돼서 1,200원 초반까지 간다고 하면 외국인들은 더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꾸준히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변수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2개월 선행 EPS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정점을 찍고 떨어지면서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한 2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는 8월, 9월 달부터는 12개월 선행 EPS가 좀 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외국인이 매수가 조금 쉬거나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는 있는데 환율 방향성만 놓고 본다면 계속적으로 매수 우위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팀장님 그 운용 자금이 한 100 정도면은 100. 네. 지금 주식과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가져가면 좋을까요? 뭐 저번 달부터 계속적으로 사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 양상이 있어서 저라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주식 50, 현금 30, 그리고 채권 한 20 정도를 들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자, 현금 30을 왜 남겨놨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부터는 좀 밀리면 산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 2640 시도할 때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해서 현금 만들어 놓고 2600이 깨지는 시점부터는 전 다시 주도주를 좀 사고자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월 중후반 7월 초반 가면 다시 주식을 80, 7, 80 정도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플로우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7, 80까지 갔던 주식 비중을 다시 조금 줄였다가 이제 조정이 나오면은 다시 이거를 더 맥스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눌릴 때요. 네. 어떤 이제 sek터 주식을 담으면 좋을까요? 언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저는 이 세 업종은 주도주로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은 이 세 업종이 올해 상반기 내내 좋았고 외국인도 꾸준히 샀고 그리고 정책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호재들이 계속적으로 만발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24년, 25년까지 실적, 코스피 전체 실적을 끌어가는 업종들 중에서 대표적인 업종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익 개선 기여도거든요. 코스피 전체 이익이 100이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몇 %를 차지하냐라는 부분인데 그냥 압도적으로 반도체가 60% 넘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냥 끌고 갑니다, 실적을. 그 다음이 화학 IT가 전이에요. 2차 전지죠. 그리고 조선. 그리고 자동차. 네. 그리고 인터넷. 은행은 금리나 사이클에서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은행까지 본다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가 시장을 이끌어가고 플러스 알파로 조선, 인터넷 정도까지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클을 보신다 하더라도 아시겠죠? 자, 화학, 조선, 반도체, 2차전지 얘네들은 바닥권에서 턴하는 과정에 있고 여기 보시면 주가도 조선, 반도체, 자동차, 이런 화학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실적과 주가가 바닥권에서 턴하고 있다는 업종들이 계속적으로 그 업종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아까 은행은 조금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은행, 건설, 유통, 정유, 통신, 은행. 은행이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요 사이클 한번 참고 삼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 대신증권에서는 토픽스를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네 종목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조선은 올해 내년까지 계속 끌고 가자.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조선 업종은 보통 펀드 매니저들은 비중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이 네 개 업종을 언더웨이트로 가지 말자. 많이 비중을 줄였다 하더라도 시장 마켓 퍼폼만큼 마켓 비중만큼은 유지하자. 그러다가 조금 밀리면 계속적으로 오버웨이트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대표주들이죠. 근데 얘네만 좋냐 그게 아니라 다 좋은데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 입장에서 이게 좀 더 선호도가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종목들을 좀 리스트업 드린 거고 그리고 요 6개 업종들은 전기전자, 기계, 2차전지, 화학은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유통, 건설은 좀 많이 밀렸던 데 따른 반등 시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업종이라서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는 위에 있는 4개 업종,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밑에 있는 6개 업종과 종목들을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삼성전자가 딱 있네요. 뭔가 되게 든든하네요. 든든하죠. 지금 근데 올해까지는 이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업종들이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형이 움직였으면 동생들은 쉬고 둘째 동생이 움직이면 형님도 좀 쉬고 이러면서 울퉁불퉁하게 올라가긴 할 텐데 내년 금리 인하 사이클이 그리고 경기 턴어라운드 두 가지가 맞물리게 될 때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가 같이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SK 하이닉스도 보면은 주가 흐름은 삼성전자보다 최근에 훨씬 좋죠. 훨씬 좋죠. 네. SK 하이닉스는 여기 어떻게 보세요? 좋게 보죠. 좋게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럽다. 레벨 자체가 그렇게 크게 바뀌기는 좀 단기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앞서도 단기 조정 가능성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최근 주가 흐름들을 보면 좀 과한 흐름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 증시에 있어서는 좀 여러분들도 C는 머니 들어가서 Fear in Greed Index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익스트림 그리디형이에요. 극단적인 탐욕 구간이거든요. 보통 이런 데서 정점이 나왔어요. 이 지금 82 정도 올라왔는데 언제 여기까지 올라왔었냐? 2023년 2월.
이때는 3월달에 실리콘밸리뱅크가 파산을 하면서 투자율이 급격히 위축됐는데 이때도 고점 대비 좀 조정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 리스크 인덱스는 최저점이야. 리스크 인덱스. 이건 무슨 말이냐? 리스크 온 시그널이 정점 부근이다. 그리고 변동성 지표는 빅스라고 하는 변동성 지수는 2020년 1월 이후 최저점이에요. 여기서 변동성이 더 낮아질까? 반등할까? 확률적으로 보면 좀 반등할 확률이 높아서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갈 수 있다. 등락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앞서 비중을 말씀드렸을 때도 지금은 주식 비중 50%, 현금 비중 30% 말씀드린 거는 흔들릴 때 살 수 있을 만한 금의 유동성을 좀 갖고 있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거는 네. 흘러낼 수도 있다. 네. 근데 이게 많이 와장창 무너지는 그림이 아니야. 쉬었다 다시 움직이는 그림이라서 조정시 매수 전략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이렇게 계속 가서 아까 지수가 진짜 2,800 그리고 내년에 이렇게 대세 상승으로 가면요. 네. 그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또 소부장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아, 그렇죠. 소부장도 흐름이 괜찮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소부장 쪽에서도 계속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소부장 쪽에서도 후공정 쪽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미국 기업들이 이제 중국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래요. 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 소부장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막 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막 엄청나게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산업 사이클이 비슷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보일 겁니다. 얘네들 중심으로는 좀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좀 묻어두신다 하더라도 좀 일정 부분 그렇다고 해서 소부장만 이만큼 가져가시면 좀 부담스럽고 안정적인 대형주들을 가져가시는 가운데 소부장을 플러스 알파 전략으로 가져가시면은 수익률이 꽤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